1713년 합스부르크 제국의 카를 6세는 재상 자일레른과 함께 국사조칙을 제정했습니다. 국사조칙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한 고대 프랑크계 왕국의 관습인 살리카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왕위를 이을 남자 후손이 단절되면 여자 후손이 이를 계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칙을 제정한 배경에는 직전에 있었던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과 딸만 남긴 채 요절해버린 형 요제프 1세를 통해 합스부르크 가해 후계 문제에 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단지 모험을 들어놓은 것이라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카를 6세는 계속 아들의 출생을 기다렸고 3년 뒤인 1716년 마침내 아들 레오폴트 요한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불과 7개월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카를 6세는 이후로도 후계자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이어 3명의 딸만 얻은 후 결국 국사조칙을 발표했고 1725년에 승인되며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바르텐슈타인 남작은 카를 6세에게 국사조칙이 유럽 열강의 승인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카를 6세 역시 동의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오스트리아가 폴란드와 오스만 문제에서 그들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약속을 받고 1726년 국사조칙을 인정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령 동인도 회사 해체를 명목으로 인정했고 프랑스 역시 로트링겐 공국을 귀속시키며 국사조칙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재임 기간 내내 주변국들로부터 국사조칙을 인정받는 데 노력을 다한 카를 6세는 1740년 10월 20일 55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돌연 사망합니다. 5개월 전인 1740년 5월 31일 프로이센의 군인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가 사망함에 따라 왕세자 프리드리히 2세가 국왕에 등극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재임기간 조세 제도를 개혁하고 상비군을 확충하여 프로이센의 인구와 병력을 크게 늘렸습니다. 프리드리히 2세는 비록 아버지로부터 불행한 가정사를 겪었지만 즉위 이후 선친이 추진한 절대왕정 구축을 마무리하고 계몽주의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즉시 국왕에 의한 즉흥적 판결 배제와 삼신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했고 위그노, 유대인들과 같은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대부분 상공업자와 자본가들이었던 위그노와 유대인들을 통해 프로이센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프리드리히는 줄곧 오스트리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카를 6세가 사망한 뒤 발생할 왕위 계승 분쟁을 활용해 프로이센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카를 6세에 이어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 왕위를 계승함에 따라 바이에른의 선제후 카를 알브레히트와 작센 선제후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는 즉각 국사조칙의 적법성과 마리아 테레지아의 상속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이에른과 작센은 신성 로마 제국 제후국 중 2에서 3위에 해당하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배우자가 카를 6세의 형 요제프 1세의 딸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행동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독일 내 여론 역시 갓 즉위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통치력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이에른은 프랑스와 오랜 동맹관계였고 카를 알브레히트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자신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대가로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프랑스가 편입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죠. 이렇게 되자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에 반발하며 국사조칙에 따라 왕위 계승을 한 마리아 테레지아의 정통성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한편 작센 선제후 아우구스트 2세는 비밀리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접선에 슐레지엔과 작센 그리고 폴란드 사이의 회랑 교환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받아들인다면 국사조칙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이는 당시 아우구스트 2세가 작센 선제후뿐 아니라 폴란드 왕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 접촉 사실이 프로이센 내 프리드리히 귀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작센과 오스트리아의 교섭이 성공하면 프로이센 남동부가 작센에 의해 통제받을 것을 우려했고 가능한 한 빨리 슐레지엔 지방을 차지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프리드리히는 무려 200년 전에 존재했던 상속권을 명분 삼아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오스트리아의 슐레지엔 지방을 침공했습니다. 프로이센은 불과 4주 만에 군대를 소집해 행군하는 신속함을 보였고 해를 넘겨 1741년 1월 슐레지엔 지방의 주도인 브레슬라우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슐레지엔 지방의 대다수를 점령한 프로이센군의 사상자는 고작 22명에 불과했습니다. 브레슬라우를 점거한 프로이센군은 겨울 수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군대가 움직이기 힘든 겨울인데다 글루가우, 브리크, 나이세 등의 강력한 요새를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감히 반격할 생각을 못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슐레지엔 지방 전체가 프로이센 내 귀속될 것이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는 곧바로 고터 백작을 빈으로 파견해 슐레지엔 지방 양도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고터는 오스트리아가 슐레지엔을 양도한다면 프로이센은 국사 조칙을 승인하고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인 프란츠 슈테판 대공의 차기 신성로마 제국 황제 선출 역시 지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0만 탈러의 재정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지아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왕국 영토의 극히 일부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맨손이라도 대응할 것이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굳건한 의지와는 다르게 마리아 테레지아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카를 6세가 끝까지 아들에 대한 미련이 있었던 탓에 마리아 테레지아는 제왕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이 당시 임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프로이센의 군사행동에 고무된 주변국들 역시 오스트리아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전황을 뒤집기 위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슐레지엔 탈환이라는 모험수를 결정합니다. 그녀는 나이페르크를 오스트리아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프로이센군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돌입합니다. 비록 나이페르크가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여러 실책을 범해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마리아 테레지아는 일말의 희망을 품었는데 그것은 70세의 총사령관이 전투 경험이 거의 없는 29세의 프리드리히보다 실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이페르크는 곧바로 슐레지엔 국경을 넘은 후 아직 잔존해 있던 나이세의 오스트리아군과 합류하기 위해 프로이센 군을 우회해 기동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프리드리히는 군대를 집결해 급히 나이페르크를 뒤쫓았지만 나이페르크가 한 발 앞서 나이세에 도착해 프로이센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프리드리히는 이들을 격퇴하기로 결심하고 나이세 남쪽 올비츠 마을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741년 4월 10일 전투 초반 승기는 오스트리아가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기병 장군 웨머는 프로이센의 우익기병대를 공격하여 격파하고 기병과 보병 사이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대규모 전투 지휘가 처음이었던 프리드리히는 여러 실책을 범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패닉에 빠지자 슈베린 장군은 프리드리히를 전장에서 물러나게 하고 지휘권을 넘겨받아 반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프로이센 군을 맹렬히 공격하던 웨머 장군이 유탄을 머리에 맞고 쓰러지며 전황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웨머의 죽음으로 오스트리아 기병대가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슈베린은 강력한 프로이센 보병대를 앞세워 적의 중앙부를 돌파하면서 오스트리아군은 패주하게 됩니다. 올비치의 승전 소식이 전해지자 반합스부르크 동맹군들 역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지원에 힘입은 바이에른의 카를 알브레히트는 파죽지세로 진군해 빈 근처까지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카를 알브레히트는 빈을 눈앞에 두고 프라하로 기수를 돌렸는데 이는 프랑스 작센군과 합쳐 황제 선출권이 있는 보헤미아를 먼저 점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741년 11월 25일 프라하가 함락되면서 보헤미아가 카를 알브레히트에게 넘어갔습니다. 거의 동시에 프리드리히 역시 모라비아의 울미츠까지 진군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압박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리아 테레지아는 왕실 소유의 보석들을 팔아 전쟁 비용을 충당하면서 어떻게든 전황을 뒤집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반부터 이어진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마리아 테레지아의 굳은 심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카를 알브레히트가 빈을 압박하던 시기 마리아 테레지아는 헝가리로 가여왕 대관식을 치렀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군주가 아닌 어머니가 되겠노라며 헝가리와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지지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 후 마리아 테레지아는 유능한 지휘관들을 발탁해 전선으로 내보내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남편 프란츠 슈테판의 동생인 카를 알렉산더는 왕실의 일원인데다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에 마리아가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총사령관이 된 카를과 함께 루트비히 폰 케벤힐러, 아벤스페르크 운트 트라운, 율리시즈 폰 브라운, 레오폴트 요제프 같은 뛰어난 지휘관들을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적재적소에서 활약하며 마리아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해를 넘긴 1742년 1월 초 케벤 휠러는 프랑스 군과 바이에른 군을 연달아 격파하며 바이에른 영내로 진입했습니다. 당시 카를 알브레히트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국회의에 참가해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되었지만 주도 미넨을 포함한 바이에른의 대부분 지역이 케벤 휠러에게 점령당하며 프랑크푸르트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편 프라하에 있던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군의 공세를 틈타 빈을 노리고 남아있지만 트라운의 저지에 막혀 실패했습니다. 트라운 백작은 프리드리히와 결정적인 전투를 회피하고 프로이센의 보급망에 괴멸적인 피해를 입혀 프로이센이 결국 보헤미아 지방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크게 고무된 마리아 테레지아는 카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슐레지엔 탈환을 명했습니다. 프리드리히가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점령했던 슐레지엔 지방은 인구가 100만 명에 달했고 섬유, 석탄, 철, 웅 등 자원 역시 풍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스트리아 국고의 약 22%에 달하는 재정적 수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리드리히는 이 지역에 대한 야욕을 계속해서 드러냈고 반대로 마리아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1742년 5월 슐레지엔의 운명이 걸린 첫 번째 전투가 코투지치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양측의 병력 규모가 상당히 대등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힘든 치열한 전투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프로이센 군은 프리드리히와 아날트 데사우의 레오폴드 1세 각각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아날트 데사우 공작은 엄격한 규율로 유명한 프로이센 보병을 키워낸 훈련 교관으로 유명했고 그의 훈련 덕분에 보병전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를은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병 전력에 희망을 걸었고 실제로 오스트리아 기병이 프로이센 군을 압도했지만 프로이센의 포격에 무력화되며 전황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는 6,400의 사상자와 12,000의 포로를 남긴 채 패주했고 보헤미아를 탈환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역시 대부분의 기병이 달려나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고 그 결과 프리드리히와 마리아 테레지아는 브레슬라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대신 슐레지엔의 지배권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일시적인 휴전에 불과했고 전쟁의 양상은 더욱 확대되어 프랑스, 스페인과 대립하던 영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독일과 이탈리아의 중소국가들까지 참전하게 됩니다. 1714년 영국 스튜어트 왕조의 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서 왕조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영국 왕위 계승법에 따르면 왕위 계승자는 혈통적으로 왕실에 가까울 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여야만 했고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인물로는 하노버 공국의 게오르크, 즉 조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국왕으로 조지 1세가 등극하면서 영국과 하노버는 같은 군주를 가진 동군협합 체제가 됩니다. 54살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즉위하게 된 조지 1세는 잘 알지도 못하는 영국보다는 하노버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고 이는 이미 30세를 넘긴 아들 조지 2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727년 조지 1세에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2세는 하노버 선제후로서의 정체성과 의무를 잊지 않았고 영국의 대외 정책에서 영국의 이익과 하노버의 이익을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1739년부터 스페인과 젠킨스의 기 사건으로 전쟁에 돌입했는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발발하자 자연스럽게 프랑스 바이에른과 동맹을 맺은 스페인에 맞서 오스트리아 편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조지 2세는 비록 영국 국왕이지만 하노버의 선제후로서 카를 6세가 선포한 국사 조칙을 인정하고 마리아 테레지아를 지원한다는 구실로 국뽕군을 구성했지만 더 큰 목적은 프랑스와 바이에른, 프로이센 한복판에 위치한 하노버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742년 오스트리아가 보헤미아를 탈환한 시점에 벨기에에 상륙한 영국군은 네덜란드, 헤센, 오스트리아군과 합류했고 병력의 규모가 44,000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국뽕군은 독일로 진군하여 당시 마인츠 선제 후 대관식에 참석한 조지 1세와 아샤펜부르크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한편 국뽕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프랑스군 노아유 공작은 라인강을 따라 이어진 국뽕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지 2세와 국뽕군은 보급기지가 있는 하나오 방면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노아유 공작이 설치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국뽕군은 북상하면서 데팅겐을 통과했는데 이곳은 마인강과 슈페르트 산맥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노아유 공작은 그라몽에게 23,000의 병력을 맡겨 국뽕군의 진병로를 틀어막게 했고 자신은 나머지 병력을 이끌고 국뽕군의 퇴로를 끊었습니다. 게다가 강 건너편에는 포대를 설치하여 완벽한 포위망을 구성했죠. 이렇게 되자 양군은 접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위망에 갇힌 국뽕군은 강 건너편에서 날아오는 포격을 견디면서 장장 6시간 동안 진군했습니다. 국뽕군을 저지하던 그라몬 공작은 적들이 갈려나가면서도 꿋꿋하게 전진해오자 조바심을 느낍니다. 그는 노아의 공작의 지시를 어기고 왕실 기병대 메종드 루아에게 총공격을 명했습니다. 메종드 루아는 국뽕군 선발대를 격파하고 진영 안까지 들어가 조지 2세까지 위협했습니다. 이에 전위가 상승한 프랑스 보병대도 함께 진군해 국뽕군을 향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명적인 실책이었는데 근접전이 벌어지자 강 건너편에 있던 프랑스군 포격이 멈추게 되었고 깊숙이 파고든 프랑스군은 국뽕군에게 측면을 내주며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으로 포위되면서 큰 피해를 입은 프랑스군은 결국 4,000명의 사상자를 내며 패주했습니다. 보급로가 끊긴 채 몰살할 뻔한 국뽕군 역시 3,000의 희생자를 냈고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양군은 서로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포로들을 똑같이 환자로 대우해주는 협약을 맺었고 그것이 이 전투의 유일한 미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라인 지방에서 철수하자 마리아 테레지아는 프랑스 국경을 넘어 본토까지 진격할 생각을 가집니다. 그녀는 즉시 카를 알렉산더와 트라운 백작을 파견해 남편의 모국인 로트링겐 공국을 탈환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가 전황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작센 선제 후 아우구스트 2세는 프로이센과 함께 모라비아 지방 공략에 나섰지만 프리드리히가 자신을 배제하고 오스트리아와 단독 분리 조약을 체결하자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이에른이 오스트리아에 의해 점령되자 프로이센, 프랑스와 동맹을 파기하고 오스트리아와 다시 손을 잡게 됩니다. 한편 바이에른의 총사령관 제켄도르프는 바이에른을 점령하고 있는 케벤 휠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주요 내용은 바이에른이 프랑스 동맹에서 탈퇴하고 중립을 선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군의 군사통행과 일부 영토의 할양까지 포함된 사실상 항복 조건이었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에 올랐던 카를 알브레이트는 이런 가혹한 조건 아래 망명 생활을 끝내고 뮌헨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납스부르크 동맹이 차례차례 와해되자 브레슬라우 조약으로 프랑스 동맹에서 나왔던 프리드리히는 중부 유럽에서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언제든 조약을 깨고 슐레지엔을 노릴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발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번 프랑스와 손을 잡게 됩니다. 브레슬라우 조약 이후 2년 만인 1744년 프리드리히는 다시 한번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하며 이제는 적국으로 돌아선 작센을 침공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 역시 카를 알렉산더와 트라운을 불러들여 프리드리히에 대항하니 이것이 이른바 2차 슐레지엔 전쟁의 발발이었습니다. 슐레지엔을 점령한 이후부터 프리드리히는 기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양성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유럽 최강이었던 프로이센의 보병에 비해 기병의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죠. 오스트리아가 가진 기동과 정찰에 특화된 후사르로 인해 군대의 기동이나 보급망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던 프리드리히는 이들을 영입하는 데 주력했고 여기에 적합한 인물을 찾아냈습니다. 한스 요아힘 폰 치텐은 기병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와의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치텐의 상관이었던 슈베리는 그가 키와 목소리가 작다고 평가했지만 2번이나 상관에게 대들었다 해임될 만큼 그의 성격 있는 인물이었죠. 프리드리히는 치텐을 눈여겨보곤 그에게 후사르를 맡겼고 2년간 강훈련을 한 끝에 치텐 후사르는 기대에 걸맞는 맹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데팅겐 전투에서 패해 물러난 프랑스군 내부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리스 드 삭스 백작은 작센 선제 후에 서자로 불과 12살이라는 나이에 군대에 들어가 복무했습니다. 그는 대북방 전쟁 당시 러시아의 표토르 대제 밑에서도 활약했었죠. 삭스 백작이 프랑스군에서 새롭게 부상하자 루이 15세는 그를 스코틀랜드로 파견해 자코바이트 반란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삭스는 1만에 달하는 병력을 악명 높은 영국 해군을 피해 상륙하는 어려운 임무를 맡았는데 불행하게도 폭풍우를 만나 난파되면서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삭스는 루이 15세의 신임을 받아 이듬해 육군 원수로 승진하여 플랑드르 전역에 참가하게 됩니다. 1745년 루이 15세와 삭스는 무려 9만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이끌고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개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병력 동원이었죠. 다만 삭스는 데팅겐 전투에서 드러난 병력의 질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적을 끌어들여 싸우기로 결심하곤 국뽕군을 유인하려 합니다. 그는 교묘한 기만책을 사용하여
국본군을 유인한 뒤 플랑드르의 투르네를 포위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가 네덜란드로 진출하기 위한 입구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했으나 수비 병력이 고작 7,000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본군으로선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국본군을 이끌던 조지 2세의 아들 컴벌랜드 공작은 오만의 지원군을 이끌고 투르네로 진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삭스는 22,000의 병력을 남긴 뒤 나머지 5만의 병력을 이끌고 퐁트누아에서 적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숲과 강 사이에 있는 언덕 지형에 포진한 뒤 의도적으로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적의 방어선이 너무 견고하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컴벌랜드는 자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베팅된 전투의 경험으로 질적인 우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컴벌랜드가 곧바로 공격을 명령하자 국본군은 지형의 불리함을 극복하며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본군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꿋꿋이 전진하여 접전이 벌어지자 프랑스군은 이에 질린 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몇몇 부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본군이 승세를 타고 밀고 들어오자 초조해진 삭스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루이 15세의 호위 부대를 투입했고 여기서 아일랜드 여단과 스위스 근위대가 활약하며 국본군을 막아냈습니다. 국본군의 기세가 꺾이자 이번엔 내종드 루아가 대활약을 펼쳐 국본군을 패퇴시켰습니다. 퐁트누아 전투 결과 국본군은 12,000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며 물러났습니다. 게다가 영국 본토에서 일어난 자코바이트 반란을 막기 위해 영국군이 소환되면서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더 이상 프랑스군을 막을 전력이 존재하지 않았죠. 삭스는 이후 투르네를 포함한 플랑드르 대부분의 지역을 손에 넣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작센군과 연합한 카를 알렉산더가 슐레지엔 탈환을 위해 진격하면서 다시 한번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대결이 막이 오르게 됩니다. 당초 슐레지엔을 목표로 전쟁을 일으킨 프리드리히가 브레슬라우 조약을 통해 슐레지엔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라하로 진군한 이유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비밀리에 체결된 브레슬라우 협정의 내용을 폭로하면서 외교적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작센이 동맹에서 이탈해 오스트리아 편으로 돌아서는 걸 막을 수 없었죠. 프랑스 대사의 강력한 항의와 어두워진 전황을 비집기 위해 공격을 결심한 프리드리히가 보헤미아로 진군에 들어오자 위기에 빠진 마리아 테레지아는 서둘러 아벤스베르크 운트 트라운으로 하여금 보헤미아 전역을 지휘하게 했습니다. 트라운은 초토화 전술을 펼치며 프로이센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소규모 부대를 이용한 기습전을 감행했습니다. 때문에 프로이센군은 제대로 된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한 채 사기가 급격하게 떨어졌고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슐레지엔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프리드리히는 트라운에게 전술이 무엇인지를 배웠다라고 할 만큼 큰 충격을 받았으나 슐레지엔에서 빠르게 재정비한 후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플랑드르에서 되돌아온 오스트리아의 총사령관 카를 알렉산더는 새롭게 동맹에 들어온 작센 바이센 펠스 공작 요한 아돌프 2세의 작센군과 함께 62,000의 병력으로 슐레지엔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때 프리드리히는 카를 알렉산더가 리에젠지브리즈 산을 건너 슐레지엔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오스트리아군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곧바로 기습 공격을 가해 단번에 경멸시키려 했죠. 프로이센의 치텐 후사르는 오스트리아군의 뒤를 조용히 뒤따르며 프리드리히에게 오스트리아군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알렸습니다. 1745년 6월 4일 카를 알렉산더가 리에젠지브리지 산을 넘어 슐레지엔으로 진입하자 프리드리히는 곧바로 반격에 나서 양군은 호헨프리트베르크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치텐 후사르의 활약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던 프리드리히는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야간의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진영에 불을 켜둔 채로 은밀히 이동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스트리가우 강의 다리가 너무 작아 전군이 강을 건너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만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프리드리히는 일부 병력에 재량권을 부여해 다른 경로를 찾아 알아서 합류하게 하고 온 선발대를 보내 작센군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작센군은 진영 앞에 있는 두 개의 언덕 위에 소규모 병력을 배치해 기습에 대비했지만 프로이센군 선발대가 이를 무시하고 아직 진영이 갖춰지지 않은 작센군을 공격하여 격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스트리아군은 전투 준비를 끝마쳤기 때문에 프리드리히가 원했던 기습은 무의로 돌아갔죠. 전투 진영을 갖춘 오스트리아군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양측의 피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북쪽에서 작센군을 몰아낸 프로이센의 윗보병대가 경로를 꺾어 오스트리아군을 사선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프리드리히가 재량권을 줘 다른 경로를 통해 합류한 1,500명의 제5드라군 연대가 적시에 나타나
오스트리아군의 벌어진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자 오스트리아군 전열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5드라군 연대는 수천의 오스트리아 보병대를 격파하고 무려 66개의 군기를 빼앗았음에도 불과 94명의 피해만 입었죠. 이 전투의 패배로 오스트리아군은 1만 4천에 달하는 사상자를 냈고 4명의 장군이 붙잡히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반면에 프로이센군은 프리드리히의 천재성이 빛난 사선 대형과 독일군의 전통 임무형 전술 체계가 탄생한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카를 알브레히트가 민회으로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바이엘은 선제 후 자기를 계승한 아들 막시밀리안 3세 요제프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직을 승계하는 것보다 오스트리아와 화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막시밀리안 3세는 국사 조칙을 인정하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 후보자로 나서지 않았죠. 대신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 프란츠 슈테판 폰 로트링겐을 차기 신성로마 제국 황제로 지지하여 영토를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앞서 보헤미아에서 프리드리히를 막아낸 트라운을 라인 강 방면으로 파견해 프랑스군을 몰아내고 프랑크푸르트를 압박하도록 했는데 이는 투표권이 있는 선제후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1745년 9월 13일 마인츠 대주교 프리드리히 카를 오슈타인이 황제 선출권을 가진 선제후들을 프랑크푸르트로 초청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프란츠 슈테판은 9명의 선제후 중 선거에 참석한 7명의 선제후들의 지지를 받아 황제로 즉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프란츠 슈테판이 독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황제가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대다수의 선제후는 프랑스의 입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트라운의 압박이 성공한 결과였습니다. 팔츠 선제후 카를 테오도르와 브란덴부르크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선거 당시 프란츠 슈테판의 황제 선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 대세를 따라 프란츠 1세를 인정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비록 퐁트누아 전투와 호헨프리트베르크 전투에서 패배하며 기세가 꺾였지만 대부분의 합스부르크 영지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지위를 확보하며 정치적 입지를 단단히 굳혔고 이를 바탕으로 빼앗긴 플랑드르와 슐레지엔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745년 9월 30일 카를 알렉산더는 다시 한번 군을 이끌고 프로이센에게 맞섰습니다. 당시 프리드리히는 카를 알렉산더의 형 프란츠 슈테판의 황제 즉위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고 병력을 분산 배치했기 때문에 휘하에는 22,500명밖에 없었습니다. 카를 알렉산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안개를 틈타 주요 거점인 그라너코페 언덕을 장악했습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군은 4만에 달했죠. 안개가 걷히면서 상황을 파악한 프리드리히는 자신이 크나큰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후퇴 대신 정면 돌파를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은 신속히 움직여 그라너코페 언덕에 포진한 오스트리아군을 향해 돌격했죠. 카를 알렉산더는 지리적 이점과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도 결연한 프로이센군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또다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조르 전투가 프로이센의 승리로 끝났음에도 마리아 테레지아는 강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작센을 통해 프로이센 본토를 직접 공격할 계획을 세웠죠. 그러나 이 계획은 프리드리히의 정보망에 속속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프로이센군이 기동력을 활용하여 각계격파에 나서면서 전장은 작센으로 옮겨졌습니다. 요격에 나선 프리드리히와 아날트 데사우 공작 레오폴트 1세는 각각 헨넬스도르프와 케셀스도르프에서 작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격파했습니다. 승기를 잡은 프로이센군이 작센의 주도 드레스덴을 점령하자 마리아 테레지아도 더 이상 전쟁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의 대결은 드레스덴 조약을 통해 끝을 맺었고 그 결과 프리드리히는 슐레지엔의 영유권과 작센으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며 국민들로부터 대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1746년 슐레지엔 전역은 끝이 났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오스트리아뿐만 아니라 샤르데냐 왕국, 제노바 공화국, 나폴리 왕국 등이 참전한 이탈리아 전역은 지리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고 북아메리카와 인도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이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죠. 한편 플랑드르에서는 프로이센군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카를 알렉산더의 오스트리아 주력군이 존 리고니어의 영국군과 발데크 피르몬트의 네덜란드군과 합세하여 12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군 총사령관 모리스 드 삭스는 9만 7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루쿠스에서 국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삭스는 연합군의 약점이 네덜란드군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세 차례에 걸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네덜란드군은 힘겹게 막아냈지만 오히려 로쿠스 마을에 있던 연합군이 무너지면서 전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삭스는 로쿠스 전투에서 승리하며 플랑드르 전역을 석권했고, 이 공로로 루이 15세로부터 프랑스 대원수로 임명되었죠. 프랑스군은 기세를 몰아 네덜란드로 진격했습니다. 다급해진 국본군은 자코바이트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온 컴벌랜드 공작 윌리엄 오거스터스와 발데크의 네덜란드군, 카를 요제프 바티아니의 오스트리아군이 합쳐 6만의 병력을 구성한 이 라우펠트에서 프랑스군과 맞섰습니다. 한편 루이 15세와 함께 8만의 프랑스군을 지휘하여 라우펠트에 도착한 삭스는 적이 아직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틈을 노려 급히 공격해 라우펠트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군을 격파한 프랑스군 기병대가 퇴로를 막아 국본군은 전멸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좌익에 있던 리고니어는 기병대를 이끌어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기병대를 격퇴하고 적의 추격을 막아 아군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리고니어 자신은 전투 중 낙마하여 포로로 붙잡히고 말았죠. 존 리고니어를 붙잡은 루이 15세는 그를 잘 대우해 주었고 가능한 빨리 전쟁을 종결시키고 싶다는 메시지와 함께 컴벌랜드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라우펠트 전투는 삭스의 세 번째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었죠. 1748년 참전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기화된 전쟁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로마 제국 아헨에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을 종결짓는 엑스라샤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엑스라샤펠 조약을 통해 마리아 테레지아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대부분 영지를 상속받고 남편의 신성로마 제국 황제직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거하며 북아메리카와 인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삭스의 빛나는 승리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포기했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라고는 북아메리카의 몇몇 요새뿐이었죠. 이 조약의 최대 수혜국은 프로이센으로 슐레지엔의 영유권을 재확인받았으며 군사 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슐레지엔이라는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